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세월호의 육상 거치를 위해 선체 아래쪽에 21개의 배수용 구멍을 뚫는 데 동의했습니다. 목포 신항에는 세월호를 육상으로 옮길 모듈 트랜스포터가 속속 도착하는 등 거치 작업 준비가 한창입니다. 세월호 운반선에서 동물뼈 9개와 유류품이 또 펄에 섞여 나와 유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리프팅 빔 사이에 설치한 유실 방지망 곳곳이 훼손된 모습까지 포착됐습니다. 검찰이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오는 화요일 첫 구치소 방문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소환 조사 때와 달리 박 전 대통령을 압박하는 조사가 될 전망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오늘 열린 국민의당의 서울과 인천 경선에서도 압승을 이어갔습니다. 올해 충청권 경선은 남겨두고 있지만 이변이 없는 한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 확실시됩니다. 남대서양 해역에서 연락이 끊긴 화물선 스텔라 데이지호가 침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조된 필리핀 선원 2명을 제외하곤 한국인 8명을 포함해 22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 들어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된 날이 지난해의 2배로 늘었습니다. 오늘 일요 플러스에서는 건강은 물론 경제까지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를 짚어봅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검찰이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검찰은 내일부터 검찰청에서 조사를 하겠다고 통보했는데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에서 내일 모레부터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세월호를 육지로 끌어올리기 위한 준비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세월호는 당초 예상보다 심하게 훼손돼 진실규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먼저 목포 신항을 연결하겠습니다. 김태형 기자, 해수부가 세월호 선체에 추가로 구멍을 뚫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해수부는 모듈 트랜스포터를 선체 밑으로 진입시켜 선체를 들어올린 뒤 육상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금대로라면 이 모듈 트랜스포터가 세월호 선체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세월호 선체의 무게는 13,460여 톤으로 13,000톤 밑으로 줄여야 한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해수부는 직경 10cm 크기의 천공 21개를 추가로 뚫어 물을 빼낼 계획입니다. 그런데 선체조사위원회는 당초에 그 침몰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추가로 구멍을 뚫어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러한 입장이었는데 오늘 선체조사위는 무게를 줄이기 위해선 이 추가 천공이 불가피하다는 해수부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다만 평형수 탱크 대신 화물칸에 구멍을 뚫겠다는 건데 일단 시범적으로 구멍을 뚫었을 때 유실 우려가 없다는 게 확인되고 평형수 보존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구멍을 계속해서 뚫는 것 자체가 선체 훼손인데 미수습자 수색, 또 진상조사 모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침몰 단계에서 손상이 컸고 또 수면 위로 올라온 뒤에는 이 부식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선체 근접 촬영 영상에서도 객실부가 완전히 내려앉아 층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고 구조물 여기저기가 뜯겨나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체 자체가 침몰 원인을 밝혀낼 중요한 단서인 만큼 현재 상태를 최대한 보존하는 게 중요한데 이에 반하는 결정이라 논란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추가 천공도 이게 굉장히 논란거리지만 김태형 기자 얘기대로 펄을 제거하는 작업 이것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펄 속에서 어떤 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해수부는 우선 오늘 작업 인력 80명을 투입해 펄을 제거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30만 리터 중 약 3분의 1 정도가 제거됐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운반선에서는 동물뼈로 추정되는 뼈 조각이 또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8일 동물뼈가 발견된 조타실 및 리프팅빔 사이에서 또다시 동물뼈로 추정되는 뼈 조각 9점이 발견됐습니다. 해수부는 일단 국과수에 DNA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네, 뼈 조각 추가 발견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육상으로 세월호를 이제 끌어올리는 준비 작업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오늘 모듈 트랜스포터 160대가 이곳 목포신항에 처음으로 도착했습니다. 해수부는 오는 4일까지 460여 대를 들여와 시운전을 할 계획입니다. 오는 6일까지 육상 거치가 목표지만 펄 제거와 추가 천공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목포신항에서 김태영 기자였습니다.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도 동물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 조각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일부 유류품도 같이 발견이 됐는데 이 중에는 이준석 선장의 여권 그리고 신용카드가 있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5시쯤 세월호를 실은 운반선에서 뼈 조각 9점과 유류품이 발견됐습니다. 해수부는 뼈 조각은 동물의 것으로 추정되며 유류품 중 일부는 이준석 전 세월호 선장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선장의 여권, 주인을 알 수 없는 지갑과 카드, 볼펜, 손가방이 발견되었으며 신용카드는 이준석 선장 거로 확인되었습니다. 뼈와 유류품이 발견된 곳은 세월호 뱃머리 아래 설치한 리프팅빔 부근으로 지난달 28일 동물뼈 7점이 나온 장소이기도 합니다. 참사 당시 이준석 선장이 탈출한 조타실과 일반인 및 학생들의 객실 아래쪽에 있는 곳입니다. 오늘 추가로 뼈 조각과 유류품을 발견하기에 앞서 해수부는 어제 뱃머리 쪽부터 시작해 본격적인 펄 제거 작업에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펄 속에서 미수습자 유해나 유류품을 추가로 발견할 가능성이 크지만 현장 관리는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물벌이네 이거. 이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막 밟으면 안 되는 건데. 해수부는 발견된 유류품은 미수습자 가족 확인을 마치고 일단 수거한 뒤 따로 보관 장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운반선에 뼈 조각과 유류품 등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면서 걱정되는 게 유실 문제입니다. 저희 취재팀이 선체 가까이에서 촬영된 영상을 살펴봤습니다. 과연 해수부 설명대로 유실 우려는 없는 걸까? 의문은 더 커졌습니다. 박사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월호를 떠받친 리프팅빔 사이로 유실 방지망이 보입니다. 그런데 찢어진 틈으로 모포가 새어나와 있습니다. 뜯어져 아래로 늘어진 방지망과 세월호의 사이는 상당히 벌어져 있습니다. 안쪽에는 유실 방지망이 안 돼 있고 그리고 바깥쪽만 지금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해저면과 맞닿은 좌현 선체에는 직접 방지망을 달 수 없다며 대신 리프팅빔 사이사이에 방지망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구멍지름이 1cm로 촘촘해 유실 가능성이 없다던 당초 설명과 달리 실상은 허술했습니다. 층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무너져 내린 선미 객실 쪽 상황도 비슷합니다. 처참합니다. 유실 방지막이 이쪽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선미 객실인데 방지막 같은 거는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없는 거죠.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더 치밀하게 유실 방지망을 설치하고 점검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네, 오늘 희생자 유가족들은 직접 배를 타고 나가서 바다 쪽에서 세월호 선체 곳곳을 들여다봤습니다. 처참하게 훼손된 선체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가슴을 쳤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육지로 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 세월호를 직접 보기 위해 희생자 가족들이 나섰습니다. 바다로 나가는 게 익숙해졌다지만 이번에는 왠지 더 떨립니다. 구명조끼 다 입었어요. 바다 쪽을 향해 있는 세월호 선체 객실 쪽을 가까이서 보기 위해 유가족 50여 명이 5개 조로 나누어 배를 탔습니다. 선체를 사진으로 찍은 뒤 다른 가족들과 상황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아이들이 친구들과 웃고 떠들었던 객실부는 예상보다 더 처참한 모습입니다. 밑에는 그 화물들이 막 쏟아질 그런 것처럼 막 지금 객실 그 벽이 상당히 훼손된 상태입니다. 맨 바닥 쪽에는 너무나 많이 훼손돼 있어가지고요. 화물이고 이런 것이 육안으로도. 다녀온 가족들은 흐르는 눈물을 연신 닦아내고 다른 가족들은 순서를 기다리며 바다만 바라봤습니다. 가족들은 인양된 배를 제대로 조사해 아이들이 왜 그렇게 희생될 수밖에 없었는지 제대로 밝혀지길 바랐습니다.
3년 동안에 어떤 작업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알지 못하잖아요. 전체 조사하는 거에 있어서 지금 작업하는 거를 가족들이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JTBC 이가혁입니다. 그런데 세월호는 선체만 망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배를 떠받치고 있는 리프팅 빔의 일부가 제 위치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게가 한쪽으로 쏠렸다는 얘기가 되지요. 최규진 기자입니다. 세월호 뒷부분을 떠받치고 있는 리프팅빔 사진입니다. 가운데에 자리 잡은 리프팅빔 4개가 다른 것들보다 0.5m 이상 떠 있습니다. 14,000톤에 달하는 세월호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이 같은 차이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더해 기울어진 선체 때문에 내부 화물도 불안한 상태입니다. 어제 좌연 차량 출입문 쪽에 매달린 굴삭기를 제거했지만 내부는 여전히 자동차들이 튀어나올 것처럼 엉켜 있습니다. 모듈 트랜스포터를 이용해 세월호를 옮길 때 선체가 균형을 잃을 우려가 나옵니다. 한쪽이 하중이 쏠리면 그쪽이 푹 들어갈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저 상태에서 세월호 넘어지면 이제 나머지 안에 부식 상태가 심하기 때문에 다 무너지죠. 큰일 나죠. 전문가들은 선체 갑판 등 부식이 심한 부분과 면적이 큰 천공 부위에 안전망을 설치해 운반 중 화물이나 내부 구조물이 쏟아지는 걸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선체조사위는 다음 주 펄 제거 작업이 끝나는 대로 선체 균형 유지에 대한 정밀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이번엔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소식입니다. 구속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검찰 조사가 내일 모레 4일로 정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의 요청으로 검찰이 직접 서울구치소에 찾아갈 예정인데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고강도 압박 수사가 될 전망입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검찰이 오는 4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이후 첫 조사를 벌입니다. 검사가 직접 서울구치소를 찾아가는 출장 조사 형식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당초 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청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심리적 상황과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구치소 조사를 요청해왔고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검찰은 내일 조사를 원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에서 변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모레로 하루 늦췄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소환 조사 당시엔 구속영장 청구 직전 수사의 완결성을 갖추는 데 의미를 두고 박 전 대통령의 소명을 듣기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오는 4일부터 진행되는 수사에서 검찰은 안종범 전 수석 등 참모들의 진술과 물증을 제시하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당시에 이어 출장 조사에 참여할 이원석 특수 1부장과 한웅재 형사 8부장 등이 주말 내내 출근해 질문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되고 첫 주말을 맞았죠. 휴일이라 변호인 접견이나 다른 면회 모두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르면 내일 변호인을 다시 만나 검찰 수사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든 혐의를 부인해온 전략이 부메랑이 됐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혐의를 인정하는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뒤 첫 주말 독방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변호인과 접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속 피의자의 변호사 접견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방어권 보장을 위해 횟수나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으로부터 뇌물죄 혐의 등에 대한 방어 전략을 듣고 상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난달 31일과 지난 1일 이틀간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유영하 변호사 등이 박 전 대통령과 접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단 교체설도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변호인 교체나 추가 선임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헌재 탄핵 심판과 특검, 검찰 수사에서 뇌물죄 등과 관련해 사익을 취하지 않았고 최순실 씨의 범행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일관되게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증거인멸 우려가 커지면서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 때문에 뇌물죄 등의 피의자로서 재판까지 앞두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혐의 인정 등의 변화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검찰은 다음 주를 넘기기 전에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특히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에 각각 중복되게 들어간 삼성 출연금 204억 원의 성격을 명확하게 결론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추가 수사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의 남은 과제를 심수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명시된 뇌물수수 혐의 액수는 298억 원입니다. 여기엔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 출연금 204억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검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204억 원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기업들을 압박하고 재단 출연금을 억지로 내게 한 이른바 직권남용 혐의에 적용된 774억 원에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때 일단 뇌물로 판단되지만 직권남용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는 4일부터 재개될 조사에서 뇌물죄 등과 관련한 직접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강도 높게 추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롯데와 SK 등 다른 대기업 역시 재단 출연금 전후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면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액은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강 수사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소환해 SK 오너 사면이나 롯데 검찰 수사 등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지금부터는 37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 서울 인천 경선 결과가 조금 전에 나왔는데요. 현장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고석승 기자, 오늘 나온 경선 결과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안철수 전 대표의 득표율 86.48%로 1위입니다. 그 뒤를 손학규 전 대표 10.62%, 박주선 국회 부의장 2.9% 순으로 이었습니다. 오늘 국민의당 서울 인천 경선은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실시됐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가 2위인 손학규 전 대표를 약 26,800표 차이로 앞서면서 사실상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안 전 대표는 오늘 경선 연설에서 이 대선 후보 선출을 자신하는 한편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연대론에 못을 박았는데요. 이 연설 내용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철수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스스로 믿어야 국민들도 믿어주십니다. 정치인에 의한 공학적 연대론 모두 불살랐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모레 충청권 경선이 이제 남아있긴 하지요. 근데 당내에서 결과는 이미 정해졌다 이렇게 보는 분위기라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충청권 경선이 아직 남아있지만 현실적으로 손학규 전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를 뒤집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국민의당 경선은 사전 등록이 없고 바로 현장으로 와서 신분을 확인한 뒤에 이 투표를 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남은 선거인단이 얼마나 될지 가늠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두 후보 간의 격차가 9만 표가 조금 넘는데 이 남은 충청권 경선에서 이 선거인단이 10만을 넘어서고 그 표를 손학규 전 대표가 다 가져간다는 걸 전제로 할 때만 이변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참고로 국민의당 이 지역별 순회 경선에서 이 지지 기반인 호남을 제외하고는 이 선거인단 투표 수가 2만 5천 명에서 3만 5천 명 수준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경선 현장에서 고석승 기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각 당의 후보가 속속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나오는 지지율, 그런 점에서 이전과는 의미가 꽤 다른 상황이죠. 자, 오늘도 정치부 안지연 기자와 함께 지지율 추이, 그리고 그 의미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안지연 기자, 오늘 나온 오후에 나왔죠? 여론조사 결과부터 좀 볼까요? 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어제와 그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예. 먼저 다자구도 먼저 보시면 문재인 전 대표가 34.6%로 여전히 큰 차이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위는 안철수 전 대표로 22.3%였습니다. 그동안 2위권 그룹에 속해 있었던 안희정 지사는 6%포인트 하락한 12%로 8.9%를 기록한 이재명 시장, 그리고 7.6%인 홍준표 후보와 같은 3위권 그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온 조사 역시 문재인 전 대표 독주. 근데 눈에 띄는 게 역시나 안철수
전 대표가 꽤나 높이 올라갔군요. 네, 맞습니다. 한 주 사이에 2배 가까이 껑충 뛴 건데요. 예.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도 12%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마찬가지 결과였는데요. 한국갤럽에서는 9%포인트 상승해 19%, 동아일보의 여론조사에서도 15.3%로 문재인 전 대표 다음으로 높게 나온 바가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안희정 지사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그 표가 일부가 이제 안철수 전 대표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오늘 조사 보면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가 들어갔네요. 네, 김종인 전 대표는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예. 이른바 통합 정보론을 내세워서 보수 후보로 모이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종인 전 대표 지지율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네, 0.8%로 나왔는데요. 예. 보통 0.8%, 그러니까 1% 미만이면 이 여론조사 결과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그만큼 이번 선거판에서 정치적 의미를 가지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범보수 통합은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번 주면 이제 이르면 화요일이고요. 아니면 좀 더 며칠 더 결선 투표까지 갈 경우에 며칠 더 진행이 될 텐데, 자, 경선 투표 결과를 가상한 가상 대결을 좀 볼까요? 네. 이제까지는 가상 5자 대결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예. 오늘은 김종인 전 대표를 포함한 가상 6자 대결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43.6%로 역시 1위였습니다. 2위 안철수 전 대표는 29%로 1, 2간 격차가 14.6%포인트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홍준표 후보가 8.6%, 유승민 후보는 3.1%, 김종인 전 대표가 2.9%였고요. 심상정 후보는 2.4% 순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보면 그 조사에 새로 포함된 게 당선 가능성을 묻는 조사도 있었죠. 그건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다른 여론조사와 달리 당선 예. 가능성이 포함됐었는데요. 이른바 한 후보가 이렇게 당선 가능성이 높게 나오면 그만큼 대세론을 나타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권자가 문재인 대세론을 인정하고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모든 당의 경선 후보가 확정되진 않은 만큼 아직까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진 않아도 문재인 전 대표가 당선할 것으로 본다 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굉장히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네. 이게 지표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실제로 문재인 예. 전 지지율보다 훨씬 높은 예. 수치가 나온 건데요. 그만큼 문재인 전 대표가 당선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것만큼 예. 대세론을 많은 응답자들이 인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오늘 나왔죠. 안철수 전 대표가 오늘 서울, 인천에서 80%가 넘는 압승을 거두면서 수도권에서 지지를 얻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내일 수도권 경선이 이제 주목을 받게 됐죠. 수도권 표심은 지금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동안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유추해보면 예. 수도권에서도 문재인 전 대표가 우세한 것으로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시면 앞에 지표가 서울이고 뒤에가 인천, 경기 지표인데요. 예.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전 대표가 30%대고 안철수 전 대표는 20%대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 순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이제 후보가 결정이 되면 지지율이 이제 큰 폭으로 좀 움직일 텐데 지금 수도권 얘기를 꺼냈는데 수도권은 이번 선거에서 특히나 좀 의미가 있지요. 네, 이번 선거에서 특히 수도권 민심이 주목받는 이유는 예. 그동안 선거에서는 이른바 호남과 영남 그 양분된 표심이 나타났었는데요. 이번 대선에서는 1위를 기록하는 문재인 전 대표와 2위를 나타내는 안철수 전 대표가 모두 부산 출신인데다가 이 소속 정당은 모두 호남을 정치적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도 문재인 전 대표가 앞서가고 있는데 경선 이후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또 지켜보기로 하죠. 안지현 기자였습니다. 민주당의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세 후보는 수도권 경선을 하루 앞두고 표심 잡기에 분주한 주말을 보냈습니다. 당 후보로 이미 선출이 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그리고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는 연대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문화예술인들을 만나 블랙리스트 사태의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정농단의 한 축이었던 블랙리스트 사태를 강조하며 정권 교체의 적임자임을 다시 한번 부각시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희정 지사는 문재인 전 대표와의 차별화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세를 형성하고 누군가를 줄 세우는 것으로서 자꾸 정치를 합니다. 그런 정치로는 좋은 리더십과 국가를 이끌기 어렵습니다. 정치 문화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일 마지막 수도권 경선을 앞두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별도 일정을 잡지 않고 경선 준비에 힘을 쏟았습니다. 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날선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포문은 홍준표 후보가 먼저였습니다. 돌아오는 것을 주저하고 또 조건을 내건다는 것은 보수 우파 진영을 괴멸시키려고 하는 의도밖에 안 된다. 유승민 후보는 누가 보수의 적자냐며 반박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망치고 아직도 치맛자락 붙잡고 이곳 대구 경북에서만 숨어가지고 정치하려는 저 세력들 완전히 몰아내야지. 두 후보가 한때는 연대를 주장했지만 지금은 주도권 싸움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예, 지금 보신 것처럼 지난주까지가 대통령 선거의 예선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이번 주부터는 그야말로 본선이 시작이 됩니다. 정치부 안희근 기자와 함께 막 오른 대선 본선 상황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안희근 기자. 네. 자,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뭐 사실상 국민의당 후보로 이제 확정이 된 상황이고 이제 민주당만 남았군요. 네, 안철수 전 대표는 오늘 서울 인천 경선 결과로 사실상 국민의당 후보 자리를 예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도 이르면 내일 후보를 확정할 가능성이 있고요. 결선에 가더라도 오는 8일이면 후보가 확정됩니다. 그리고 오는 15일, 16일이면 후보자 등록을 하게 되고 17일부터는 선거운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이 이제 3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 본선 주자들이 확정이 된 다음에는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뭐 워낙 짧기 때문에 변수가 있다면 오자구도냐 아니면 그 바뀌느냐가 될 텐데 그건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그 후보 간 연대나 출마 포기가 있어야 이제 구도가 바뀐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보면요. 홍 후보는 일방적인 양보를 노리고 있고 유 후보도 홍 후보는 출마 자격조차 없다고 깎아내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예, 자유한국당하고 국민의당은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후보 간 단일화는 내세울 명분이 너무 약해서 그야말로 정치공학적 가상이라는 지적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예. 국민의당 후보로 유력한 안철수 전 대표는 탄핵 반대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연대, 공학적 연대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계속 밝혀왔고요. 또 구여권 세력과 단일화를 할 경우에 호남과 같은 전통적 지지층의 이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단일화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 명분으로 보나 뭐 가능성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오자 대결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본선 시작되면서 그 캠프 간 공방도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죠. 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관련 발언이 도화선이 됐는데요. 안 전 대표 발언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그 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자, 이게 사면 얘기를 대통령 구속되던 날 한 건데 이 얘기는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왜 꺼낸 겁니까? 기자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여기서 위원회는 사면위원회를 말하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구속되자마자 돌아서서 바로 뭐 사면이니 용선이니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저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주장해서 파면을 시키고 감옥까지 보내놓고 이제 와서 사면 운운하는 것은 우파의 동정표를 노리고 하는 참 비열한 짓이다. 저 사면 발언은 뭐 사방에서 공격을 받는 상황인데 안철수 전 대표는 이 얘기를 왜 했다고 그럽니까? 안 전 대표는 사면권 남용은 안 된다는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한 말이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지만요. 재판도 시작이 안 된 상황에서 사면위원회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 안철수 캠프 쪽에서는 국민의당 쪽, 그러니까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쪽을 집중적으로 겨냥을 하고 있죠. 네, 국민의당은 특히 문재인 전 대표의 아들 문제를 집중 공격하고 있는데요. 예. 이번 주부터는 문재인 전 대표 아들 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채 의혹을 본격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문 전 대표 측은 이미 노동부 감사에서 문제없다고 결론이 난 걸 가지고 네거티브를 벌인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만약에 국민의당이 새로운 의혹을 제기할 경우 예. 어떻게 대처할지도 관심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 아들 쪽은 민주당에서는 이미 끝난 거로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다는 거고 국민의당 쪽에서는 이제 시작이다 뭐 이런 입장이네요. 네. 홍준표 후보는 역시나 피고인 대선 후보라는 문제가 좀 계속 불거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성완종 리스트하고 관련해서 고등법원에서 무죄를 받긴 했지만 예.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이 뒤집힐 수도 있다는 점을 주로 바른정당 측에서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정치부 안희근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남대서양에서 연락이 끊긴 우리 화물선 스텔라 데이지호에서 실종된 선원들을 찾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 선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22명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스텔라 데이지호가 조난 신호를 보낸 건 지난달 31일 밤입니다. 브라질에서 출발해 중국으로 향하던 중 육지에서 약 2,500km 떨어진 남대서양 해상에서 침몰한 겁니다. 물이 샌다, 배가 기울고 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긴 뒤였습니다. 배에는 한국인 8명을 포함해 선원 24명이 타고 있었지만 현재 구조된 선원은 필리핀 사람 2명뿐입니다. 외교부는 발견되지 않은 구명뗏목 한 척에 추가 생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브라질 등 인근 국가에 긴급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지만 구조 골든타임이 넘어가면서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발견된 구명뗏목과 구명보트 대부분이 심하게 파손된 점도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배 안에 있는지 배 밑에 가라앉았는지 구명조끼를 입어가지고 어느 정도 버티겠어요, 대서양에서. 가족들은 선박회사 설명회에서 펌프가 매일 고장났다는 탑승 선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며 노후화된 배를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구조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외교부는 구조 작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선내 보일러 파이프 교체 작업 도중 큰 진동과 함께 배가 갑자기 기울었다는 구조 선원의 증언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의회가 중국의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를 강제하기 위한 중국 제재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는데요. 우리나라에 대한 사드 보복이 부당하다는 경고장까지 중국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최병건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하원 외교위원장이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조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We have had those discussions in order to express those types of actions should not be occurring. Chinese officials or Chinese counterpart? At the highest levels, I've raised the issue myself. 하원 외교위는 외국을 상대하는 법안을 만드는 주무 상임입니다. 따라서 하원의 공식 입장을 전달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원은 중국을 북한 제재의 구멍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The sanctions enforcement from some nations remains insufficient. 중국이 움직이지 않을 경우 트럼프 정부가 중국 기업을 손보는 이른바 세컨더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게 하원의 속내입니다. 중국을 압박해 북한을 옥죄겠다는 데서 트럼프 정부와 생각이 같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6일 시작되는 미중 정상회담을 놓고도 주요 의제는 북한의 핵위협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최병건입니다. 사드 보복으로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행이 금지된 지 3주가 다 돼갑니다. 그런데 줄어든 유커보다 내국인 관광객이 더 늘어나 생각보다 타격이 크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관광객을 다변화하려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평소 중국인들이 자주 찾던 바오젠 거리가 텅 비었습니다. 반면 내국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제주시 월정리 카페 해변은 여전히 북적입니다. 공항도 붐비는 국내선과 한산한 국제선이 극명한 대조를 보입니다. 제주도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적어졌다고 해서요. 여행 다니면서 좀 수월할 것 같기도 하고.
올 들어 지난달 26일까지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43만 7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8%, 6만 4천 명가량 줄었습니다. 반면 내국인 관광객은 273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23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이처럼 오히려 전체 관광객 수는 더 늘었지만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제주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에서 쓴 돈은 175만 원에 이르지만 내국인 관광객은 3분의 1인 48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관광업계가 살아남기 위해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주도는 이번 위기를 외국인 관광객 다변화의 기회로 삼겠다며 우선 일본,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등 4개국을 대상으로 정기 항공노선 6개를 새로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미세먼지가 좀 거친 듯하죠. 하지만 안심은 이릅니다. 이번 달부터 황사 현상이 본격화하면서 지난달보다 공기가 더 나빠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자 시민들은 항의 집회까지 열며 미세먼지와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일요 플러스에선 미세먼지 문제를 전다빈 기자가 짚어봅니다. 9개월 아이를 키우는 이지혜 씨는 매일 미세먼지 측정기의 수치를 꼭 확인합니다. 수치가 1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 이상이면 외출을 삼가고 환기도 미세먼지 필터를 달아놓은 창을 통해서만 합니다. 지금 제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의 정확한 수치를 좀 알고 싶어서 그래서 구입하게 되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측정한 수치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들이 늘어나는 건 정부의 미세먼지 권고 기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초미세먼지가 세계보건기구 기준치의 2배가 돼서야 정부는 비로소 초미세먼지 기준 초과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올해 들어 3월까지 서울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기준을 넘은 날은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으로는 57일이지만 우리 정부 기준으론 15일에 불과합니다. 4월 나들이 처리됐는데도 미세먼지 때문에 바깥 출입을 꺼리고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 식물 카페를 찾기도 합니다. 미세먼지가 좀 심하다 보니까 밖에서 있는 것보다는 훨씬 좀 더 쾌적한 느낌인 것 같아요. 일단은 밖에서 활동하기가 힘든 게 첫 번째 요인인 것 같고요. 미세먼지 반짝 특수도 생겼습니다. 미나리, 브로콜리처럼 기관지에 좋다는 채소가 인기이고 미세먼지를 피해서 집안에서 빨래를 말릴 수 있는 의류건조기도 판매량이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연간 10조 원, 2060년엔 22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60년에 미세먼지로 인한 1인당 의료 비용이 중국 다음으로 많이 드는 나라가 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유럽연합처럼 인접국가끼리 미세먼지 배출량을 규제하고 피해 보상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대선 후보들도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후보는 미세먼지 기준을 세계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봄비가 내린 뒤 모처럼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지만 시민들의 미세먼지 걱정은 여전합니다. 나들이 대신 이렇게 집회에 나선 시민들에게 이제는 정부가 답을 내놔야 할 때입니다. 일요 플러스 전다빈입니다. 진단서 한 장 떼는데 얼마가 들까요? 병원에 따라 1,000원부터 10만 원까지 100배나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천차만별인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정보를 정부가 공개했는데요. 이걸 비교해보고 싼 곳을 찾아가면 좋겠는데 실상은 그러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김진일 기자입니다. A4 용지 한 장짜리 진단서입니다. 보통 10,000원의 발급 수수료를 내는데 10만 원이나 요구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1,000원만 받아 병원에 따라 최고 100배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금리 보철 치료는 3.7배, 1인실 입원 비용은 4배, 뇌 MRI는 5배 비쌌고 근육이나 뼈의 질환을 치료하는 체외 충격파 치료는 60배나 비싼 곳도 있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2013년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고 있지만 이 같은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들은 장비와 서비스 질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선택권 자체가 없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의료 서비스를 받다가 MRI만 딴 데 가서 받아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가격이 차이가 나도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정부는 전체 의료기관의 96%를 차지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도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JTBC 김진은입니다. 경북 포항에서 땅을 파다가 천연가스가 새어나와서 불이 붙었는데 한 달이 다 되도록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포항에 다량의 가스가 묻혀 있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경북 포항의 공사장에서 땅을 파다가 나온 가스에 불이 붙은 건 지난달 8일입니다. 처음 불길이 발생했을 때만 해도 전문가들은 얼마 못 갈 것이다 예상을 했었는데 발생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분출량은 벌써 1,000톤이 넘었고 이를 주택용 가스 요금으로 환산하면 8억 원어치나 됩니다. 자연스레 이 가스를 모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포항에서는 그동안에도 석유와 가스가 나왔다는 보고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분석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나오는 가스는 동식물이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돼 생긴 생분해 가스인데 가스가 있는 지층이 지하 200m 정도밖에 안 돼 많은 양이 묻혀있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가스를 모아 정제하고 옮기는 설비 비용까지 따지면 경제성이 높지 않다는 겁니다. 기초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정말 많은 양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러나 소규모 마을 단위 사용이나 가스 램프 등 활용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어 불이 꺼지는 대로 매장량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북한 아이스하키는 한국으로, 한국 축구는 북한으로. 냉랭한 남북 관계와 달리 4월 스포츠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는 오늘 강릉에서 첫 방한 경기를 치렀는데요. 우리 여자 축구대표팀은 아시안컵 예선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으로 떠났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1피리어드 7분, 북한 김은향의 첫 골이 터집니다. 북한 아이스하키 역사상 첫 방한 경기. 긴장하던 선수들의 얼굴이 그제야 밝아집니다. 이후 자신감이 붙었는지 몸을 던지는 플레이가 이어지며 호주를 몰아붙였습니다. 빙판 위엔 예상치 못했던 온기도 짚혔습니다. 북한 아이스하키 첫 경기에 맞춰 경기장에선 이렇게 남북 공동응원단 2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북한은 호주에 내리 2골을 내줘 아쉽게 역전패했고 고개를 숙인 채 경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경기 다음번에 조금 더 잘하려고 합니다. 북한은 앞으로 4경기를 더 치르는데 역사적인 남북전은 6일 밤 9시에 열립니다. 우리 여자 축구대표팀은 아시안컵 예선 참가를 위해 오늘 출국했습니다. 남북전은 7일 펼쳐집니다. 평양에서 남북 축구 대결이 열리는 건 1990년 남북 통일 축구 이후 27년 만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냉랭한 남북 관계 속에서 4월 스포츠에선 계속된 남북 간 만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릉에서 JTBC 온누리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봄 기온이 한층 더하겠습니다. 낮 기온이 서울은 19도, 광주와 부산은 20도까지 올라 살짝 땀이 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오전엔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JTBC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